자, 생각을 이야기하는 일기 겁니다. 신도시에 대한 이제 선도지구를 선정하겠다. 네. 뭐 미래도시 펀드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약간 좀 너무 먼 얘기 같고요. 일기 신도시에 대한 선도지구 선정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은 11월 선정이에요. 11월. 예. 당장 올해 선정을 하는 거고요. 선정해서 예비 선도지구를 발표했죠? 아닌가요? 이제 지구를 선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선정해야 되는 네, 거죠. 11월까지. 네, 11월까지 발표를 하겠다는 건데 발표를 하면 그 즉시 여기 보시면은 특별 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매년 순차적으로 뭐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2027년에 착공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엄청나게 빠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신도시에 계신 분들 우리가 일기 신도시라고 하면 뭐 일산이라던가 분당이라던가 뭐 이런 곳들이잖아요, 대표님. 그럼 이런 곳들이 정말 이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선도직으로 해서 우리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은 일기 신도시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글쎄요. 일단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라는 게 이제 정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신도시 보면 시범단지라든가 이런 지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하는데 유타운이라든가 아니면 유타운도 선도지구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범지구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이 되면 정부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난관들이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2027년 착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2027년부터 이주 및 철거가 시작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철거를 해야 지으니까요. 그렇죠. 2027년 첫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라는 것은 2027년부터 이주 및 철거를 진행한다라는 건데 안 그래도 전세 가격이 폭등이고 월세가 폭등입니다. 이게 2년 안에 안 잡혀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간절하고 절박하다 지금 이 공급에 목말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착공이 들어가기 전에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전체 가구에 대한 이주 계획입니다. 이주 대책을 먼저 세워야 되는데 이주 대책 자체가 없는데 이주 대책이 없이 늘리고 그렇다고 예를 들어 분당을 부셨어. 이주를 시작해요. 선도지구를. 분당에 있는 분들이 어디로 갈까요? 뭐 위로는 못 올라오니까 아래로 내려가시겠죠. 그렇죠. 이제 위로는 아래든 그 주변으로 흩어질 거 아닙니까? 주변으로 가야죠. 그래 지금도 경부선 라인이 엄청나게 핫하단 말이에요. 시장 가격, 시장들이 지금. 동탄, 특히, 판교 예. 난리도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럼 특히 GTX까지 뚫리면서. 아, 예.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임대 가격이 뭐 매매 가격은 둘째치고 전월세 가격이 엄청난 상승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일단은 뭐 그거 외에도 사실상 이 일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실상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반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정부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할 것 같고 애를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이 선도직을 어떻게든지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그런데 저는 그 과정이 2027년 첫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얘기한 것처럼 쉬워 보이진 않는다. 왜냐하면 어느 정권이든 이상은 거창합니다. 그러니까 꿈과 현실이 틀린 것처럼 문재인 정권 때 사실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권 자꾸 얘기했고 우리 3기 신도시 한번 얘기를 하면 3기 신도시가 2022년 착공 2027년 입주예요. 그러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집을 져서 입주시키겠다라는 건데 3기 신도시 토지 보상도 안 끝났죠. 저는 비슷한 결과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들의 몸값은 많이 오를 것이다. 네. 그러니까 개발 사업과 별개로 몸값은 좀 뛰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일단 신도시에 대한 그 정비를 하더라도 첫 번째는 이주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세 폭등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럼요. 수만 가구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아무리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2년 만에 주민들의 어떤 동의 없이 이사를 보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못한다. 이주를 못 한다니까. 못한다. 아니, 이주를 어디로 갈 거냐고 도대체. 갈 데가 별로 없죠. 아니 기존에 있는 주택에 스며들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지금 들면. 우리 황현 대표님께서 정말 그죠? 이 대책은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조금 성격이 그러니까 좀 급하게 좀 모든 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좀 차근차근.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신뢰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정책과 정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를 우리가 개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선도지구를 지정할 건데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인프라, 뭐 수도, 전기, 가스라든가 아니면 뭐 도로에 대한 인프라 개선을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가 수만 가구 정도가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이주를 해야 되면 그에 대한 이주 대책도 세워야 되니까 좀 시간을 주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일기 신도시는 재건축을 성공을 시킬 겁니다라는 좀 이렇게 의지를 표현을 하더라도 좀 단계적으로 좀 누가 보더라도 그럴싸한 정도의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급해 보인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도 높은 정책을 펴야 한다. 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 잘하시네. 네.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자 빌라 등 비아파트의 시장 정상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처음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제가 되게 이게 인상 깊은데 공공주택을 전월세로 무제한 공급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LH를 통해서 신축 매입을 25년까지 11만 호를 하겠다고 해요. 괜찮을까요? 내년까지 11만 호? 25년까지. 그러니까 매입을 하려면 뭐 집이 있으니까 매입을 한다지만은 그걸 국가에서 그렇게 많이 매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괜찮을까요? 정말? 자,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또 말이 안 돼요. 큰일이네 이게. 자, 이거 신뢰가 자꾸 이거 어떻게 큰일 났네. 자, 2025년까지 11만 호 공급한다 그랬잖아요. 신축 매입을.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있을 거고. 있죠. 지금 이거 비아파트 얘기하는 거잖아요. 비아파트. 아파트 11만 호 가능합니다. 매입하는 거. 네, 비아파트.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빌라라는 상품을 볼 때 저희 회사도 신축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한 70평에서 100평 정도의 땅을 사요. 70평에서 100평 정도의 땅을 사서 매입을 해서 거기다 신축 빌라를 공급을 한다고 하면 보통 14세대에서 20세대 정도 나오죠. 그렇죠. 건물 한 동당. 예. 한 동당. 그럼 한 동에 그냥 평균 15세대 잡읍시다. 11만 호를 공급하려면 몇 동이 필요한지 계산해 봤어요? 솔직히 안 해봤어요. 안 해봤죠? 네, 안 해봤습니다. 예, 안 해봤습니다. 저 지금 순간적으로 빵 터졌네요. 자, 2만 호 정도를 공급하려면요. 제가 대충 계산해 봤거든요. 2만 호 공급하려면요. 14,000동이 필요해요. 14,000동. 세대가 아니라. 이 정도를 공급할 수 있는 건설사들도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신축 빌라는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장 경제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공사비가 아파트 공사비만 오르는 게 아니라 신축 빌라를 공급하는 또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공사비 자체가 너무 인상이 됐고 인건비가 많이 인상이 됐고 또 토지 가격이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저가의 비아파트 공급은 현실적으로 앞으로 만들어지기 힘들다. 첫 번째. 힘들다. 네, 두 번째는 11만 원을 매입할 수는 있습니다만 11만 원을 매입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나 좋아하는 한강변, 마용성이라는 지역, 강남권에 있는 빌라를 정부한테 싸게 매수를 할 사람이 있을까요? 매도를? 없겠죠. 그러니까 인기 지역에 누구나 좋아하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랑 똑같은 상품인 겁니다. 결국 비아파트도 인기 지역에 누구나 좋아하는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비아파트를 매입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서울 외곽이라든가 수도권 외곽, 그러니까 많은 수요자들이 찾지 않은 지역에서 정말 오피스텔이든 빌라든 간에 미분양이 3년, 4년, 5년째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누구도 찾지 않는 지역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 지역들에 있는 것들 위주의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결국에는 시장의 전월세 가격, 그러니까 인기 지역에 있는 전월세 가격의 전월세 가격을 좀 강제적으로 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1만 원 공급. 그런데 어쨌든 매입은. 비아파트의 비아파트의 공급의 활성화는 어쨌든 여기 나온 것처럼 전월세 시장에 이 과하게 지금 올라갈 거를 예상하고 매입을 해서 싸게 풀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의도는 좋은 거네요. 절박한 거죠, 이것도. 이것도 정부가 절박한 거지. 지금 봐봐요. 11만 호를 매입하겠다라는 거고요. 그것도 중요한 건 뭐냐면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을 하겠다. 많이 사드리겠다는 건데 물건이 있어야지 사지. 짓지를 않는데 무슨 물건이 있어요. 그죠? 많이 사드리겠다는 거고 그리고 신축 매입 활성화 3종 세트를 시행하고 공급도 많이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건데
살 사람이 없는데 누가 공급을 합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급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급된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수요자들을 위한 인센티브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절박하다. 예, 예. 네,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다음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분양 전환형 신축 매입을 신규 도입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지금 대표님 말씀 주신 거에 보면 네. 공공 신축 매입을 11만 호를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는 최소 5만 호를 분양 전환형, 이거 말도 되게 어렵네요. 분양 전환형. 네, 분양 전환형으로 신축 매입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비아파트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비아파트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전월세로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살다가 여기가 좋으면 이거를 사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과연 이걸 많이 살까요? 저는 수요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역전세가 왜 났냐면요. 역전세, 이게 지금 역전세 터지면서 이 비아파트 공급 자체가 실종이 된 거잖아요. 이 비아파트라는 상품이 아파트 상품과 완전히 다릅니다. 아파트라는 상품은 그래도 지금 비율로 보면 실거주자 50%고요. 뭐 투자자라든가 임차인들 비율이 한 5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비아파트는 10개 중에 8개, 9개를 투자자들이 삽니다. 그리고 한두 채 정도가 실수요자들이 사는 시장이에요. 이 비아파트라는 상품이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이게 시장 안에서. 왜냐면 비아파트는 지나가는 자리지 머무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사실상 수요자들 입장에서. 그렇다 치면 과연 그 비아파트에 대한 인식 전환이 아주 정말 좋게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전세로 살다가 보통 6년 정도 전세로 살면서 월세로 살면서 돈을 모아서 아파트로 갈 생각을 하겠지.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6년 지나서 이 6년 된 집을, 노후된 집을, 이 빌라를, 이 오피스텔을 과연 매입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은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요들이 여기에 들어올까라는.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저가 주택에 사는 것보단 그래도 신규 아파트라던가 동네가 좋은 곳이라던가 환경이 좋은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싼 임대로 살다가 분양 전환을 받을 확률은 현저히 떨어질 그렇죠. 것이다. 그 지역이 만약에 재개발 지정이 됐어. 그럼 갖고 있겠죠. 그럼 로또죠. 그렇죠. 그렇죠. 완전 로또잖아.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에 무조건이죠. 내가 저가의 임대로 들어갔어. 자양 중에. 네네네. 근데 6년 있다가 50층 재개발이 확정됐네. 그럼 누구나 이걸 빌라를 살라 그러겠죠. 그죠? 무조건.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자양동 같은 데는 저가 이렇게 매입 임대가 나올 수가 없다. 지금 현재도 사실 물량이 없죠. 그래서 매입 임대가 나올 수 없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없으니까 예. 사실 이제 포화 상태라고 봐야 되니까요. 이 부분은 어쨌든 두고 볼 문제인데 결론은 매입을 이렇게까지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비아파트 시장 기반 정상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여기 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소규모 건설 사업자 취득세 중과 완화. 요거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이거는 이제 건축업자, 이제 건설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인데요. 뭐 이 비아파트 시장 기반 정상화에 대해서 이 건설업자들한테 역시 건물을 공급하는 분들한테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완화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축을 목적으로 멸실을 위한 주택 구입 시 그전에는 이제 중과 12%가 됐거든요. 주택 구입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일반 세율 1에서 3% 정도로 적용돼서 요건을 완화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건설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뭐 예를 들어서 매매 가액이 한 50억짜리다. 50억에 12%면 얼마야? 한 6억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6천만 이제 그러면 5, 6천이 이제 6억 돈이 아니라 5, 6천 정도로 이제 낮아지니까 세율이 10분의 1 정도로 낮아지니까 상당히 크게 좀 그분들한테는 신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세제상 큰 혜택이 아마 그렇죠.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그분들 입장은 상당히 반가운 소리일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3%를 낼 거를 12%를 내고 있었으니까 9%를 더 내고 있었는데 그렇죠. 예. 9%면은 사실 뭐 10억만 돼도 그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뭐 100억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땅이 뭐 좀 클 수도 있는 문제이기 그렇지.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좀 간단하게. 근데 어쨌든 혜택은 혜택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110 우리 그 24년 110 대책의
또 실렸던 얘기인데요. 지금 보시면 단기 임대 이 얘기가 나와요, 대표님. 등록 임대 사업자. 지금 등록 임대 사업자 보시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그러니까 6년 단기 등록 임대잖아요. 이게 될까요? 저는 빨리 됐으면 개인적으로는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선행이 돼야지 사실상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 사람이 있어야지 짓는 사람들도 막 열심히 지을 거고 분양이 잘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공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 공급이 늘어나면 그분들에 의해서 또 임대 시장이 좀 돌아가고 선순환이 되는 건데 지금은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올해만 하더라도 110 대책 이후에 또 6월 달인가 7월 달인가 한번 발표하고 오늘 또 발표한 거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다. 근데 해주겠다 그러고 해주는 게 없어 지금. 문제는 그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이 지점이 이것도 제가 참 고민인 게 110 대책 나왔을 때도 기다리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네, 6년 단기 임대인데. 네, 기다리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얘가 지금 국회에 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얘도 계류 중이죠. 자, 대표님이 보실 때 통과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건 저는 모르겠다. 세모. 근데 세모. 개인적으로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밑에도 보면 이게 그 기존 임대 사업자도 사실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가 있어요. 평생 한 번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지금 기간이 10년 동안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킬레스건이란 말이죠. 그거를 6년으로 내리는 게 핵심인데 아직 국회에 있다. 국회에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을까요? 그럼 세모가 아니라 안 된다고 얘기해 주시는 게 있다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 정치를 하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그러니까 좀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좀 고려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및 주택 공급 활성화에 다 같이 좀 고민이 있다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당론을 떠나서 뭐 재건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텀블러를 하나 만들어요. 뭐 이쁘게 좋게 만들어요. 근데 이 텀블러를 하나 만드는데 원가가 100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정부에서 90원을 지원해줘요. 그럼 이 텀블러를 만드는 공장 입장에서는 이 텀블러를 제작하기 되게 쉽겠죠. 왜? 내 돈 10%만 있으면 정부가 90원을 지원을 해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아주 이쁘게 디자인을 해서 이 텀블러를 시장에 딱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 아무도 안 사요. 왜? 사람들이 이 텀블러를 사면 세금을 막 두들겨 맞는데. 그러니까 안 사지. 네. 이 텀블러 하나 사면 세금을 막 두들겨 맞는데. 그러면 이 텀블러를 공급하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많은 세제상 지원을 준다고 해도 수요가 없으면 이 텀블러를 공장은 망하겠죠. 안 사니까. 근데 그 옆에서 나도 텀블러 공장 한번 해볼까 하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짓겠지. 이제 이 텀블러를 아무도 제작을 안 하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은 사실상 수요가 선행돼야지 공급이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엇박자가 나는 것 같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요.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는 딱 이렇게 심플하게 봐요. 10년을 6년으로 줄일 뿐이다. 시간을 4년 줄여주는 건데 그것도 싫다 그러면 참 이걸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거는 통과가 돼야 하는 게 맞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켜 줄 수 있고 임대 시장의 그 임차를 안정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많이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한계선이 5%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시장 가격이 막 급등하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 보면 임대사업자 6년 그거 언제 나오냐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엄청 많으세요. 그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6년 임대사업자 제도가 나오면 나는 주택을 추가적으로 구입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관심이 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선행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24년 110 대책 1월 10일 날 나온 대책의 그 다음 또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자, 임대 수요 정상화를 보면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하는 기간을 27년 12월까지 확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는 110 대책에 1월 10일 아니 26년 12월까지만이었거든요. 예. 근데 1년을 늘렸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방구인지 저는 모르겠는 게 왜냐면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저 체크가 되나요? 체크됐습니다. 이걸 좀 확대할 수도 있을 텐데 뭐냐면 네네. 뭐라고 써 있냐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준공 취득일 기준 2025년 12월까지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25년 12월 말까지 지어진 주택. 뭐 제가 해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해석이 틀리다면 밑에 댓글 꼭 달아주세요. 준공일 기준으로 2025년 12월 말까지 지어진 주택을 27년 12월 말까지 구입을 하게 되면 신축 소형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기간을 연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2027년 12월까지. 그럴 거면 차라리 2027년 12월까지 준공된 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렇죠. 되지. 2025년 12월 말까지 지어진 주택을 그죠? 인기 좋은 주택은 이미 다 팔려버렸을 텐데. 다 팔렸죠. 그죠? 안 좋은 주택만 남아있을 텐데. 2027년 12월까지. 그러니까는 집은 2년 전에 다 끝내서 지으라고 하고 이 집을 지어놓은 집을 앞으로 2년 더 구입을 하면 언제든지 세금을 완화해주겠다. 언제든지 2년 안에 더 살아.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제가 봤을 때 별 실효성이 없다 이거는. 실효성이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 그리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항상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취득세, 종부세, 그러니까 보유세죠. 취득, 보유, 양도인데 주택수 제외해 준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주택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주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거든요. 이게 나올 때 이 하루 전 이틀 전에 기사 뜬 거 아시죠?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수 제외이나 종부세하고 양도세는 미적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보도 자료가 딱 나올 때는 꼭 그런 건 없어. 꼭 숨겨놔요. 그죠? 네. 근데 여기에 지금 1세대 1주택자인데 신축 소형주택을 샀어요. 1주택자가 문제거든요. 종부세, 양도세는 미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수에서 제외 안 돼요. 제외가 되면 원래 1세대 1주택 그러니까 내가 원래 집에 하나 갖고 있었다. 그럼 종부세 대상도 안 되고 양도세도 안 내야 되잖아요. 이 집에 대해서 한 집만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부분은 적용을 안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제일 혜택을 받는 거냐면 집을 2개 갖고 있거나 3개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그렇지. 있으시죠. 2개 있는데 하나 더 사도 종부세 대상으로 안 넣어줄게. 자,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자, 2개 있습니다. 어차피 일반 과세예요. 그러면 뭐가 주택수에서 제외됐냐? 무슨 혜택을 주는 거냐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갖고 있으면은 양도세 플러스 10%, 플러스 20% 이렇게 중과를 매기거든요. 근데 그 중과에 대한 부분만 세금을 안 매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가 신축 주택을 사셔도 본인이 갖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게 돼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혜택을 좀 누리고 싶으시면 자녀분 명의나 다른 명의로 주택을 이렇게 마련하시는 게 합리적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사업자 방법도 있잖아요. 주택 임대사업자를 하는 방법도. 근데 이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다룬 것처럼 자, 잠깐 위로 가볼까요? 등록 임대사업자 부분이 6년 단기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주택임대사업자 이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10년을 또 10년짜리 묶었다가 6년으로 바뀌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등록하시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주택수 제외니까. 그리고 25년 12월까지로 딱 걸어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입지 좋고 어떤 지금 개발 이슈가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이쪽들은 솔직히 지금도 물건이 별로 없어요.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막 추천해드리고 막 해도 지금 우리 물량이 지금 없잖아요. 거의. 없어서 난리죠 지금. 지금 뭐 찾아달라고 하는데 찾기도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단기 임대는 어쨌든 6년짜리가 나오면 그때 훨씬 더 많이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6년 있다가 단기 임대 나올 때 물건 없으면 어떡해요? 가격 다 오르고. 뭐 10년짜리도 지금 해야지. 좋은 지역 선점하려면 저는 그렇게 봐요. 개인적으로. 해야죠. 근데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뭐 저희가 투기를 조장하는 건 아니니까. 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죠. 전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좋겠다. 어차피 개발지는 아파트 한 칸을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어떤 내 집 마련 좋은 지역에 저가에 투자를 해서
좋은 집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마련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청약이라던가 재개발 입주권을 갖고 있는 거. 근데 청약보다 재개발 입주권이 조합원 분양가로 받으니까 훨씬 더 현실적이죠. 현실적이죠. 청약 300만 대 1이잖아. 네네네. 300만 아까 300만 대 1? 뭐 엄청나. 300만이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지금 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튼. 그거 보고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대표님도 그 느끼셨겠지만, 야, 우리나라 저는 뭐 금리나 뭐 등등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거 딱 보고 이 부동산 이 서울 수도권 못 잡는다. 못 무조건 잡아. 상승이다. 못 잡아요. 신규 주택에 대한 열망은 누구나 있다. 이건 확실하게 이번에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거 하나 더 다뤄야 되는데요. 기축 소형 주택. 자, 이 부분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축 소형 주택을 27년 12월까지 구입하여 등록 임대하는 주택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주택수 제외해 주겠다고 해요. 그러면 어쨌든 그 6억 원 이하,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취득하셔야 되는 건데 기축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요 부분은 한번 잠깐 말씀. 기축은 말 그대로 이제 개인 간 거래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세계 최초 신축 분양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세상에 태어난 지 따끈따끈한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상품. 그래서 건축주나 시행사에서 개인한테 넘어가는 거를 우리가 신축 최초 분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축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뭐 분양이 됐던 거를 개인이 한번 사서 그 다음 또 개인한테 넘어가는 것들.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 간 거래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기축주택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근데 되게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대표님. 예. 실수요자 주거사들의 역할 회복. 이제 이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청약 기준 완화 보이시죠? 빌라 등 비아파트. 저는 이거는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야, 이거 대표님. 엄청나게. 근데 이것만 제대로 작동을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이게 지금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네.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아파트를 만들려고 할 때 청약 시장으로 진입할 거냐,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시장으로 진입할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게 기준이 완화가 되면 빌라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도 되고요. 금액이 수도권은 5억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 금액이 공시가격이에요. 그래서 공시 가격 5억이니까 뭐 매매 가격으로 7, 8억까지는 가능하다. 7, 8억 네. 한 뭐 빌라니까 예. 한 9억대까지도 무리가 뭐 없다는 가능할 수도 얘기거든요. 있죠. 예. 자, 그렇게 되면 재개발 지역 개발 예정지에다가 하나를 취득을 했어요. 자, 그래도 자, 이게 뭐냐면은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겠다. 그렇죠. 청약 기준이 이제 완화가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이거예요. 수도권 1억 6천 이게 말이 되냐. 제가 이제 일단 이게 된다고 했을 때 대표님이 바라보시는 시각. 그러면 수요가 엄청나게 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제 주변에 보면 요즘 상담하시는 분들이 거의 7, 80%가 자녀 징여 문제 때문에 많이 오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제 20대인데요. 이제 대학생인데요. 아니면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요. 또 하나 케이스가 이렇게 비혼주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희 아들이 47인데 총각이에요. 저희 딸이 38인데 총각이에요. 처녀예요. 처녀라는 표현보다는 38인데 아직 미혼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고가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뭐 사주고 싶어도 증여세가 원래 세니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데, 한 2, 3억 선에서 재개발될 만한 것들을 하나 사주고 싶어요. 그런데 고민인 게 그걸 사주면 청약 통장 못 쓰게 되는 거죠.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진짜 10명 중 7, 8분 정도 되는 분들이. 근데 이런 분들 수요만 끌어당긴다고 하더라도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런 분들이 결국에 자녀 명의로 집을 산다는 건 뭐냐면 임대 목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대차 시장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공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두 마리 토끼를 노려볼 수 있는 거고, 또 뭔가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지역에 기회를 한 번은 더 마련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칭찬을 하셨네요. 그런데 이제 오늘 쭉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칭찬을 하셨어요. 정부가 야심차게 관계부처 합동이니까 저보다 머리 좋으신 분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밤새 모여서 이런 방안을 만들었을 텐데,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아, 너무 다 이거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어쨌거나 뭐 애써서 이런 뭐 정책들을 만들어 내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노고의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시장에 좀 적합한 내용들 그리고 현실 가능한 내용들로 좀 채워졌으면 어떻을까 하는 아쉬움의 표명이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좋습니다.